네, 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저는 현재 EBS에서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펀리딩에서 살짝 벗어나서 오늘은 자녀 영어 교육법 이렇게 하세요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녀 영어 교육법 1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부는 언제냐 하면 바로 다음 주죠. 3월 5일 화요일 동일한 시간입니다. 12시에 시작을 해서 2부에서는 독서 및 영어 읽기를 중심으로 훨씬 더 이렇게 깊이 한번 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 오늘 1부에서는 영어 교육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쭉쭉쭉 넘기면서 혹시나 관련된 질문, 이게 좀 궁금한데 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제 소개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접니다. 네, 현재 EBS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직 영어 교사였고 여러 소셜미디어죠.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영어 일기 쓰기라든가 기타 저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들이에요. 정말 많이 느꼈던 것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고지식하다, 개편하다, 사흘, 기적소리, 이지적인, 그리고 금메달 따고 2연패. 자, 이런 표현들에 대한 이런 의미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좀 의아해하는 그런 답변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고지식하다. 사실 고지식하다는 말이 그렇게 유쾌하고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고지식하다라고 하면은 쌤 감사해요. 쌤 진짜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제가 약간은 농담을 조금은 섞었지만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지식하다는 어떤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부정적인 단어라는 것을 이해를 분명히 하실 텐데요. 하고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High knowledge. 지식이 높다. 고지식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개편하다. 개편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 개편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개편하다라는 말들 우리 학교 현장에서 또 일상 친구들끼리 흔히들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사흘이라고 하면 사흘이라고 돼 있으니까 4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4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어릴 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런 현상들이 흔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흘은 과연 3일인가 4일인가? 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흘은 3일, 4일은 나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적소리 같은 것들. 이 기적소리가 무엇인가?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이 기적소리를 miracle,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그 miracle을 떠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소리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 기차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기적 소리라는 게 있다라는 것, 글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지적인이라는 것. 그럼 이지적인이라는 건 사실은 좀 지적이고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떤 친구들에게 이지적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쌤, 왜 그래요? 저 easy한 사람 아니에요. easy적인. 이렇게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금메달 따고 2연패라는 것이죠. 그러면 금메달을 땄는데 왜 2연패지? 연패는 둘 다 졌다는 말 아닌가? 물론 맞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승리를 했다. 금메달 따고 2연패라는 것은 승리를 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쩌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해력 위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원인을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원인은 문어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문어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글입니다. 글에 있는 그 영어 혹은 우리말을 접하는 그런 기회가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게 과거 제가 어릴 때도 제가 학창 시절에 그리고 여기 계신 PD님들 작가님들께서 과거의 학창 시절에 물론 그런 책 읽기라는 것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 시절에요. 그러나 요즘은 이런 미디어라든가 그다음에 실시간 이런 라이브라든가 그다음에 짧은 영상들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에서 짧은 영상들 그런 영상들이 아무래도 좀 더 주가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그다음에 어쩌면은 이런 아날로그 매체이죠. 책을 활용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 자체를 접하는 그런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우리 흔히 문어체에서 말로 하는 친구들과 말로 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구어체가 아닌 문어체를 접할 그럴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책이라든가 혹은 이런 책에 나오는 혹은 글로써 표현되는 그런 텍스트를 접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건 무슨 뜻이지? 이런 어휘들은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아주 종종 빈번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지냐 하면 어휘력이 저하가 되겠죠.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어휘들은 익숙하겠지만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문어체에서 쓰이는 그런 어휘력들이 저하가 될 것이고요. 또한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교과목이나 모든 것을 접하는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거기에 많은 국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차학력도 또한 국어가 이런 문어체에 대한 문해력이 좀 더 부족해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어떤 학문이든 어떤 분야에 접근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쓰이는 게 영어인데 그런데 그런 영어나 국어 분야에서 이런 문해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와 연관지어서 그 대상이 되는 교과목이나 혹은 분야에 대한 그런 접근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학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다가 활발하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의 문해력 저하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저의 분야인 영어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영어 습득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더 말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빈칸에 있는 이것을 하면은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MSG를 제가 살짝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톡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서라고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여러 댓글 편하게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면은 이 행위를 하면 혹은 이것을 하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영어를 잘할 확률이 아주 높아지고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독서만 하면 될까요? 듣기만 하면 될까요? 어휘 중요하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들 당연히 다 관련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쭉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어휘, 독서, 어휘, 듣기, 읽기, 문해력, 흥미, 영어 원서 읽기와 음원 듣기, 습득, 꾸준함, 독서, 흥미 이렇게 쭉쭉쭉 말씀하고 계신데요. 맞습니다. 영어 환경 조성도 있어야 되겠죠. 문해력 연습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떡국이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양입니다. 네, 그 양을 채워야 됩니다. 지금 이 위에서 말씀해 주신 독서, 흥미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지어서요. 다 뭉쳐져서 그 양이 충족이 되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책이 있더라도 그 책을 하루에 반 페이지만 읽는다면 아무리 좋은 문제지 학습서가 있더라도 아무리 좋은 무언가가 있더라도 그것을 하루에 조금씩 한다면은 그 절대적인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혹은 그럴 기회가 많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혹은 미취학 시기에 이 양을 채울 수 있는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시간도 확보하고요. 그러면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혹은 학생의 영어 감정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영어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미취학 때는 좀 해. 이 영어책 재밌다고.
아빠 엄마가 읽어줄게. 혹은 이거 한번 들어봐. 이런 컨텐츠가 있어. 이런 영상이 있어. 라고 하면은 사실은 따를 사람, 믿고 따를 사람, 가장 친근하게 느낀 사람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잘 따라옵니다. 그러나 서서히 초등학생이 되고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이 될수록 이제 무엇이 굵어지죠? 머리가 굵어지죠. 그러다 보면은 주관이 생기고요.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가 조금 더 빨리 시작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 양을 채울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입김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정말로 발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 감정입니다. 영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정말 빈번하게 강의에서도 그렇고 흔히 우리 EBS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에서도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는 빼버리면 그만입니다. 피하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영어를 피하지 않고 영어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포인트가 바로 영어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영어를 막 좋아하고 나 영어가 너무 좋아. 영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아이들은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싫어하지는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영어가 초점이 맞춰서 항상 아이의 수준보다 딱 더 어려운, 조금 더 어려운 것, 아주 이상적으로 학습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자료와 그런 방법들만 제시를 하다 보면 영어를 또한 학습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면은 아이의 영어 감정이 서서히 좋지 않은 쪽으로 돌아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책도 읽고 이런 영화도 보고 이런 영상들도 보고 영어를 아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저런 것도 할 수 있네. 내가 이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이런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어 감정을 항상 챙겨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다 종합을 해서 영어 노출량 혹은 영어 학습량이 챙겨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영어는 인생의 숙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어 노출량 그리고 영어 학습량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퀴즈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2개의 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께서 social change for the better happens 이렇게 막 읽기 시작하셨는데요. 이것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느낌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문제를 2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문제가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문제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줄 간격. 이런 거요. 그리고 보기가 우리말로 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사실 단어의 이런 이 폰트 사이즈라고 하죠. 이 단어의 크기들,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몇 학년 문제인지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초등학교 5학년이 지금 2분 나왔습니다. 또 이것은 초등학생의 문제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문제, 중학교 초중반의 문제 혹은 중학교 중후반의 문제 혹은 고등학교 초중반, 고등학교 중후반 혹은 수능 문제다.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막연한 추측입니다. 나의 그런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과연 이것은 누구의 어떤 학년의 문제일까요? 지금 쭉 읽어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3분 또 나왔고요. 중2, 중1, 초6. 그러면 지금 대답을 해 주신 분들께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그리고 한 중학생까지의 문제라고 추측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분께서는 수능의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수능의 문제. 과연 이게 수능의 문제일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교 저학년의 문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사실은 정답을 이제 알려드리면요. 수능의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입니다. 누구의 수능의 문제이냐면 바로 우리가 쳤던, 제가 우리라고, 감히 우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이 과거에 치셨던 그 수능, 그거 맞습니다. 그 수능의 문제이고 제가 쳤던 수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었던 이 문제들은 대략 00년, 01년, 친숙한 연도이죠. 99, 00, 01, 02, 03 이때의 수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보면 이 정도 되면은 좀 풀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단어 좀 외우고 문법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이 문제 푸는 연습 좀 하고 그러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있습니다.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낮잖아요. 좀 할만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안에 있는 어휘들을 실제로 나중에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읽을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슬라이드는 바로 무엇일까요? 과거에 수능이 나왔다면 이제 요즘 최근의 수능입니다. 이런 문제들 딱 보기만 봐도 와, 과거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이게 과거이고요. 이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00년, 01년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수능과 그리고 현재의 수능을 비교를 해보면 난이도 상승이 꽤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냥 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분석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얼핏 봐도 훨씬 더 어려워졌구나를 쉽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이거는 무슨 말이지?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과거에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제가 접근했던 흔히 우리가 사용을 했던 단어 많이 외우고 문법만 많이 파고 그것을 주제 찾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이 정도의 문제들을 쳐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접근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정도의 문제의 난이도는 미국의 학년을 기준으로 대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 평균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바로 영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막 유창하게 아주 학문적인 내용, 비문학적인 내용, 그리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듣고 말하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어떤 문장을 보았을 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내 속에나 혹은 일상 사물 혹은 일상 소재, 흔히 친숙한 소재나 일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로 조금씩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이런 지문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 단어는 내가 몰랐는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배경 지식이나 영어의 틀을 활용해서 거기에 단어를 얹어서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의미가 되구나. 그래서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픈 게 이런 것이구나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단편적으로 영어를 접해도 어느 정도는 괜찮았지만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부모님의 역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당근부터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근은 뭐냐면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것들을 의아해 하실 수 있냐면 영어를 부모님이 좀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시거든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시를 한 가지 들어드릴까요? 그 예시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저의 앞에서 아빠, 사과가 5개가 있어. 내가 한번 세볼게. 1, 2, 3, 4, 5 이렇게 하면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영어 전공자이고 맞죠? 영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1, 2, 3, 4, 5라는 것을 들으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 내 아이가 이거 아닌데 라는 그 마음이 정말 이만큼 제가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막 차올라옵니다. 막 가르쳐주고 싶고 이건 아니라는 것을 바로바로 고쳐주고 싶고 개입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개입을 해볼까요? 개입을 하게 되면 아이는 그 영어 감정, 아빠 나는 자신 있어서 이렇게 아빠 앞에서 뽐내려고 인정받기 위해서 숫자를 셌는데 아빠가 틀렸다고 하네. 이제 말 안 해.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꼭 영어를 잘한다고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방금 들었던 예시에서 보시다시피 영어를 전공하셨거나 혹은 영어에 관련된 업을 하시고 계시거나 혹은 영어에 좀 자유로우신 분들은 그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왜 자꾸 엄마 아빠는 이렇게 자꾸 틀렸다고 하지?
물론 부모님께서는 뭔가 좋은 취지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대놓고 이렇게 좀 더 직접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으셨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려서 말씀하시면서 개입을 하셨지만 그런 아이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예시도 많거든요. 사실은 이 영어 노출 환경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런 미디어들, 영상들, 그 다음에 수많은 책들을 손쉽게 그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EBS에서도 그런 정보들이 정말 많잖아요. EBS 펀 리딩 탭에만 가셔도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소위 영알못이라고 하잖아요. 영알못 부모님이나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께서도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과 매체들이 정말 풍부하게 있으니 그것들을 조금만 더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번, 여기 있는 이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영어를 실제로 구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영어를 훨씬 더 잘 습득을 할 수 있을까? 영어 습득의 구체적인 방법을 인지를 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시를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시요. 어떤 예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어떤 방송에서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냥 영어를 틀어두세요. 어떤 동화책 같은 것들 하루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아이가 일어날 때부터 자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있을 때 그냥 막 틀어두세요. 그러면 귀가 뚫린다니까요.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방송에서 공중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일부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렸을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냥 소리만 듣는 것은 아이의 영어 습득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만약에 아이의 영어가 한 중급, 초급을 지난 중급 수준 정도 된다면은 소리만 들어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아이가 영어를 거의 처음 듣는다면 혹은 영어 노출 초기이다면 영어 노출 초기라는 것은 아이의 머릿속에 아직까지 이런 영어에 대한 어휘라든가 그런 암묵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영어 체계가 덜 형성이 되었고 혹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소리만 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바로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결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지금 여기도 질문을 한 분께서 주셨지만 흘려듣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경우 아이가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흘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요. 흘러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부모님께서 영어 습득 혹은 영어 학습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유의미하다, 이런 방식은 좀 더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와 함께 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영어 자극, 영어 소리이든 영어 글이든 그 텍스트가 있다면 그 의미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나 자극이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이런 매체이겠죠. 곧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분께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이해 가능한 인풋, 그렇죠.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아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풋, 노출이어야지 아이에게 유의미한 영어 습득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영어는 언어이고요.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아이가 우리말을 습득하는데 자녀가 있으시다면,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우리말을 습득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죠? 대략 만 3세, 아이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분명히 편차는 있습니다. 만 3세, 4세, 5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가 되면 아이의 우리말이 약간의 오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되어야지 우리말을 조금 자유롭게 구사를 하잖아요. 이거 하나 더 줘. 나 이거 보고 싶어. 나 이거 안 먹을래.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언어이고 우리말과 똑같이 긴 시간이고 이런
아주 오랫동안의 그런 노출이나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강의를 다니거나 혹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하십니까? 영어는 언어이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인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정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영어를 교과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은 그 마음속 깊이는 인정을 하시겠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어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현실에 와보면은 내 아이는 왜 이 다음 단계 책을 못 읽을까? 내 아이는 왜 이 소위 갱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종이 냄새가 나는 그런 글밥이 많고 글이 많고 글 양이 많은 그리고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책을 왜 어서 그런 책을 읽지 못할까? 매번 조급해 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누구나 다 읽게 될 겁니다. 그 양이 채워진다면요. 그리고 그 양이 채워지려면 단순히 한 달 동안 바짝, 한 달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책을 읽거나 무언가 영상을 본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막 확 레벨이 올라가거나 혹은 아이의 영어가 엄청나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급함은 느끼실 수가 있지만 그것들을 좀 억누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은요. 한 가지 방식으로는 영어 습득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라는 것을 그러면 독서만 하면 될까요?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면 될까요? 듣기 매체, 음원 혹은 영상만 보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떨 때는 교과서를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어떨 때는 또 무엇을 해야 되죠? 독서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매체나 자료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영어 노출의 핵심 수단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쭉 적어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있고요. 그 다음 노래나 음원, 그 다음에 기타 학습 도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제가 적어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부모님께서 가정에서 혹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매체나 수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제가 사실 구분을 좀 해두었는데 여기에 파란색 실선이 보이시죠? 좌측에 있는 것들, 책과 영상은 필수 수단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수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 의사소통, 노래, 음원은 필수 수단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활용해도 좋다라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노래나 음원은 필요할 때 약간씩 선택을 해서 옵션 정도로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필수와 필수가 아닌 옵션을 나눈 그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책과 영상은 영어권국가 현지에 있는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이 도와줍니다. 영어권국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영어들을 녹여두었겠죠. 영상에는 어떤 시리즈물,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영상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영화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책 같은 것들, 영어권국가에서 계시는,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작가님들께서 그들의 언어로, 즉 영어권국가 현지의 언어로, 한마디로 진짜 영어잖아요. 그 영어로 구사를 해둔 자료입니다. 만들어둔 자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없이는 영어 노출량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죠. 그 양을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책과 영어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의사소통과 노래나 음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사소통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는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 아이와 영어를 당연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들 같은 경우, 제 지인들 같은 경우 저에게 한 번씩 질문을 합니다. 제 본명이 성기홍입니다. 기홍아, 너 거짓말 하지 마. 너 집에서 아이들에게 영어 다 가르쳐 주잖아. 매일 영어로 정말 풍성하게 표현을 하면서 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영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죠. 친구야, 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이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학교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주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석식을 먹고 퇴근을 해야 되고 혹은 야간 자율학습 감독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다시 제가 집에 돌아오면은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거나 많지 않습니다. 왜?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한 7시에서 7시 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한 9시에서 9시 반 그쯤에 잠자리에 든다고 했을 때 상당히 시간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MSG 친다면 씻고 준비하면 잘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어 노출 환경을 아직까지도 조성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대화는 물론 하면 좋긴 좋겠지만 저도 권해 드리긴 합니다만 이게 필수는 아니다. 오히려 필수는 여기 있는 책과 영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과 영상을 그 중심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러면 부모님도 영어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 본인께서 내가 영어를 구사를 안 해도 괜찮네. 그러나 이것을 활용하면 되고 이것을 활용하면 되네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영어에 접근하는 그 마음 심리적인 부담감이 확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게도 조금 더 딱딱하거나 경직된 그런 환경으로 다가가고 그런 어감이나 그런 태도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책들, 영상들을 같이 고르면서 그것들을 한마디로 거기에 접근한 그 수단으로서 부모님이 약간 개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노래나 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동요 중요하죠. 언제 가장 중요하냐면 아이가 미취학 시기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면 좋긴 좋으나 노래만이 영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노래가 약간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노래만 듣는다고 해서 영어가 막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엄청나게 파악할 수 있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래는 어떤 종류의 위치에 있느냐? 바로 노래는 아이의 흥미 유발, 영어 노출 그 자체로도 유의미함이 있긴 있지만 책과 영상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책과 영상이 조금 덜 가지고 있는 그런 아무래도 리듬이 있다 보니 그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마지막으로 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원은 가정에서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저도 여러 시간대에 아이와 함께 많이들 활용하곤 하는데요. 이 음원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흘려나가게 아이가 아직까지 영어가 습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음원을 활용하면은 활용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어쩌면 아이에게는 소음일 수도 있거든요. 소음. 네, 그래서 이 음원도 아이가 차를 타고 이동하실 때 아이가 이미 읽어봤던 책이라든가 아이가 이 정도의 소리는 아이가 들으면서 그림을 보지 않더라도 영상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그래도 아이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수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차에서 이동 중에 활용하시는 것 아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음원은 가정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래서 필수 수단은 책과 영상이다. 이 두 개로 영어 노출량, 영어 학습량을 많이 채워주자를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은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까? 네, 유사하게 생겼죠. 자, 여기에 유창성이라는 말과 정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창성이라는 말과 정확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유창성, 이 영어 안에서 두 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개의 분야로. 하나는 유창하게 말하는 것, 틀렸지만 그냥 막 말하는 것이죠. 틀리든 말든 아이가 말하는 혹은 영어 학습자가 말하는 것 안에 오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자유롭게 학습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확성은 무엇이냐면 정확성은요.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오류 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서서히 그 미취학부터 초등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유창성과
정확성이 어떤 부분이 강조가 되고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리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 흐름상 유창성과 교육 정확성이 어느 흐름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가 어릴 때 정확성을 강조를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확성을 강조를 할까요? 정확성, 이게 감이 조금 안 잡히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지금 제 둘째가 있습니다. 제 둘째가 아직까지도 우리말이 조금 서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어떤 말을 했냐 하면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들었던 말입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요. 선생님 이가 어린이집에서 죽을 2그릇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 아이는 유창하게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부모에게 전해준 거예요. 저에게 전해준 것이죠. 자, 그러나 정확성은 조금 놓쳤습니다. 선생님 이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제 둘째 이름이 이준입니다. 이준아, 앉아봐. 이 예시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예시입니다. 이준아, 앉아봐. 주격조사. 조사라는 것은 주어에 하나만 붙을 수가 있는 거야. 는, 이가. 조사가 4개가 있지? 제가 말하면서도 웃깁니다. 네,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죠. 그런데 받침에 따라서 는 구분해야 되고 이가 구분해야 되고 각각의 의미를 제가 설명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 30 몇 개월 혹은 40개월이 다 돼가는 아이가 아빠 주격조사. 나 이제 주격조사 뗐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아빠 뭐야? 그냥 죽 줘. 아빠 나 배고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릴 때 특히 미취학 시기에는 유창성을 많이 자극을 해줘야 됩니다. 이 유창성이라는 것은 아이가 말을 할 때 유창성일 수도 있지만 들을 때도 유창하게 많이 듣는 것입니다. 정확성에 관한 그런 자극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창성, 한마디로 영어공부과 현지에서 사용하는 글이라든가 그런 듣기, 오디오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다 보면 유창하게 많이 듣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표현하는 것, 말하기나 쓰기로도 서서히 이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문자 읽기까지도 거기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이 유창성과 정확성 중에 미취학 시기에는 이 유창성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기간에는 어떨까요? 초등학교 기간에도 당연히 이 유창성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우리말 문법을 가르치십니까? 우리말 문법, 목적격 조사는 무엇이고 형용사는 무엇이고 물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너무 앞서 나가서 이것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직까지 초등학교 기간에는 이런 유창성, 아직까지는 그 영어 회로라고 하죠. 우리말 감각.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이 말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딱 설명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 그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아직까지 아이가 그런 문법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문법 용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라는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이 말은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 말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라는 우리말 감각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표현이라든가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이건 좀 자연스러워. 이런 영어 회로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영어 회로. 그 영어 회로가 바로 유창성에 많이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기간에는 이 유창성을 많이 강조를 해서 다독을 하고 정독을 하고요. 문법을 막 파고들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사실 이제 지금 요 문법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에 따라서 약간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저는 한 번쯤 훑으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미취학부터 초등학교 기간까지 많이 듣고 읽고 하는 것들을 했다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인지적인 수준도 서서히 올라가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수러, 부 이런 말들을 서서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지적인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 용어 같은 것들도 한 번쯤 훑으면 좋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 초등학교 중학년까지는 유창성이 가득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 정확성이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면요, 정확성에 초점이 확 맞춰집니다. 중학교 교과서를 보면요, 이제 텍스트가 있잖아요. 지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영어 문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영어 문법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영어 문법을 배우는데 그 우리나라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영어들, 미국에 있는 혹은 영국에 있는 영어와 우리나라 영어는 동일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의 수준, 그 문법 수준이 중학교 영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도 중학교 문법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100% 중학교 수준의 문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모든 문법을 접한다. 그러면 고등학교 문법은 무엇이냐? 고등학교 문법은 조금 더 고급 문법이 있긴 하지만 정말 양도 적을 뿐더러 대부분들이 중학교에서 학습한 그 문법을 조금 더 복잡한 문장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그게 고등학교 때 문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창성이 있고 중학교 때는 이 정확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계속 이게 맞다 틀렸다, 이 표현이 맞다 틀리다, 조금 더 편하게 많이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쓰는 것들을 연습하는 활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확성이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이 유창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미취학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이 유창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법도 조금 더 이제 제대로 용어들과 함께 규칙을 함께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휘도 외우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요. 이제는 유창성도 정확성도 둘 다 갖추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는 이 유창성과 정확성을 함께 활용을 해서 종합을 해서 영어를 사용을 하고 혹은 조금 더 어려운 텍스트를 보면서 그 안에서 핵심 내용을 뽑아내는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검증을 받는 곳이 수학능력 시험이 되겠죠. 그게 수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습득과 학습의 균형.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습득이라는 것은 유창성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학습은 조금 더 정확성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듣고 읽는 것을 습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학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취학 시기에는 어떨까요? 미취학 시기에는 확연히 이 파란색이 바로 습득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적어두었습니다. 노출이나 습득. 파란색 막대가 노출이나 습득, 즉 많이 듣고 영상도 좀 보고요. 영어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고 이게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혹시나 질문하실까 봐요. 여기에 있는 이 노란색은 뭐예요? 어릴 때도 영어 공부를 하나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하면 바로 영어 문자 읽기입니다. 영어 문자 읽기. 영어 문자 읽기를 정말 그냥 통문자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아이들도 소수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 문자 읽기 철자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조금 더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작은 노란색 막대가 바로 그 학습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대부분이 바로 노출이라는 것이죠. 노출이 바로 그 습득이고 노출이라는 것은 독서와 영상 혹은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년을 조금 더 높여볼까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학습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냥 막 듣기보다는 약간씩은 정확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약간씩은 누가 조금 더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막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직까지는 재밌는 책을 많이 읽고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직까지는 이런 많은 독서를 하거나 그냥 편하게 많이 듣고 정확성 혹은 어떤 우리말 공부를 한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1학년 필수 어휘 33,000 이런 책은 없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정말 의식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재미를 중심으로 풍성한 영어를 접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서서히 학습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시용어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닌가? 아, 과거에 이렇게 노출했던 게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말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영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누구나 다 편하게 듣습니다. 편하게 듣고요. 편하게 말을 하고 재밌는 책들을 읽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누구나 다, 아,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에서 조금 더 학습을 더 하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문자 읽기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다면 철자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읽어야 된다는 걸 명시적으로 가르쳐 줘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아,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한 활동, 교과서에 보면 어떤 한 활동에 정말 암묵적으로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문법이 조금 더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습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생이 되면 이제 학습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바로 학습이 많아지게 되고 이 영어 공부량이 좀 더 증가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제 중학생쯤 되면 아이의 인지 수준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갑니다. 이제는 명시적으로 어떤 어휘들, 그 다음에 문법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을 아이가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학습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중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학습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 중학생일지라도 영어 독서라든가 혹은 팝송을 통해서라든가 영어 영화든 영어 영상이든 아이가 조금 더 풍성하게 영어를 들을 수 있는 만큼은 좀 더 듣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유창성이나 풍성함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또한 학습이 해주지 못하는 그 암묵적인 감각만이 갖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정확성도 있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표현이 어색하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직감적으로 그냥 딱 느낌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너무 학습으로만 이렇게 100% 노란색 막대로 쫙 학습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학습을 조금 더 초등학교 고학년보다는 늘렸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독서라든가 이런 노출이 조금은 행해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생이라고 해서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영어 학습만 하시진 않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펀리딩 강의에서도 영어 공부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중학교 기간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이가 어떤 한 분야가 조금 더 부족하고 혹은 좀 더 보완을 해주고 싶고 혹은 반면에 이 분야는 조금 너가 잘하니까 학생이 잘하니까 자녀분께서 잘하니까 좀 더 키워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통으로 시간을 내어서 그 분야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중학생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바쁘거든요. 중학생 때도 바쁘다고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보면 아, 이게 진짜 바쁜 거구나 라고 바로 느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중학생 시기까지는 아, 영어 독서도 좀 더 챙겨서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쭉 이어지게 된다는 것. 아, 이제 아시겠죠?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릴게요. 과거에 미취학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노출이 중요하거나 많이 읽고 혹은 읽어주고 혹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런 책들을 접하고 혹은 영어 영상이라든가 음원 등을 활용해서 노출량을 많이 확보한다는 거 이 파란색에서 아실 수가 있겠죠. 학습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서히 늘어나지만 그게 본격적으로 조금씩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정도가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되면 확연히 학습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영어 독서 등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를 받습니다. 무엇을 받냐면 집중 듣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중 듣기가 무엇이냐 하면요. 올바른 용어는 청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독, 들으면서 읽는 것이죠. 영어 읽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소리를 내면서 읽기, 음독이죠. 두 번째는 청독입니다. 들으면서 눈으로 읽기, 청독입니다. 세 번째는 묵독입니다. 묵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서의 형태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읽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청독에 대해서 혹은 집중 듣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어는 음독이 필수입니다. 아, 혹시나 놓치셨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음독은 필수입니다. 왜 필수냐 하면요.
영어는 철자를 그 조합을 하잖아요. 알파벳을 조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알파벳 조합이 항상 일정하게 소리가 내도록 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숫자 1을 뭐라고 하죠? 숫자 1. 원이라고 하죠. 원의 스펠링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O-N-E.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이라고 읽는데 왜 아무도 오네라고 하지 않죠? Own an apple. 네, 웃기죠. 듣기만 들어도 웃기잖아요. Own an apple. 왜 사과 한 개를 an apple 혹은 one apple이라고 할 수 있지만 own an apple이라고 왜 아무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규칙이 있긴 있겠죠. 있긴 있겠죠. 그러나 그걸 알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아이에게 다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가지다, 먹다라는 동사인 have. have를 H-A-V-E잖아요. 그거를 왜 have라고 하지 않거나 혹은 왜 have라고 하지 않죠? 왜 have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세세한 것들을 아이에게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자 조합하는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많이 듣고 그 들은 걸 바탕으로 미취학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서서히 문자 읽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철자 조합들을 할 때, 아, 이게 이런 발음이 나는구나. 아, 이게 이런 발음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실제로 아이의 입에서 뱉어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뱉어내는 것 자체가 음독이고요. 음독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 아이가 직접 어떤 소리가 나는지 철자 조합을 해서 판단을 본인이 한다. 그 소리가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철자 조합을 해서 최종 판단을 본인이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음독입니다. 음독. 청독이라는 것은 그 판단을 음원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쉽겠죠. 음독이 제일 어려울 것이고요. 제일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청독이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겠죠. 아, 음원에서 읽어주는구나.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면 되는구나. 이게 청독이 되겠죠. 그러나 청독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그런 학습법은 아니다.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독이라는 것, 들으면서 읽는 것은 인위적인 독서의 형태잖아요. 우리말 청독합니까? 우리말 동화책을 읽거나 혹은 어떤 문고판 책을 읽을 때 청독해요. 오늘 예희야 오늘 가서 청독 우리말 좀 하고 올래?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청독을 싫어한다면 진짜로 해야 되는 음독을 일정 기간까지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 다음에 묵독으로 넘어가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다만 청독을 활용하면 좋고 혹은 적은 양을 활용해도 좋고요. 만약에 아이가 청독을 좋아한다면 엄청 많이 해도 좋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묵독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해드렸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언어이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조금 더 익숙해지려고 하면은 10,000시간 정도가 필요하고요. 우리말을 습득하는데 대략 한 3, 4년 정도 걸리죠.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하루에 8시간을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1250일이 모이면은 10,00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1250일이 3.4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영어는 하루에 노출할 수 있는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방송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E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시면 방송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들 중에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이 있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 다시 보기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있거든요. 만약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영상을 다운로드까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 로그인 하셔서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에 2023년에 했던 그 방송 1화부터 시작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혹은 여기에 책 번호 끝에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책의 첫 번째 강에서 시작하셔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중간에 시작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보기 있고 혹은 EBS 채널에서 TV로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일 학습 자료라는 코너에 보시면은 여기에 매 주차별로 여러 가지 일일 학습 자료 매 강에 대해서 학습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영영풀이, 그 다음에 문법에 맞게 간단하게 써보는 활동, 그 다음에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쓰기를 매 강에 관련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을 하셔서 쓰실 수 있겠죠.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하루에 한 15분, 한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간단하게 복습까지 딱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최대한 재밌고 쉽게 영어책에 접근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들 정리를 하면 아하 모먼트 느끼게 해주기. 아이가 영어 문법을 공부를 하든 영어 단어를 하든 내가 그 평소에 쓰고 있던 거 그거 이거구나 라는 것들. 그냥 단순히 영어 문법은 이거다, A는 B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문법 규칙을 막 설명하기보다는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문법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쓰는구나, 글자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주기. 그게 어디에서 오냐 하면 노출에서 오겠죠. 두 번째는 적기 교육. 빠르다고 뭐든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시기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조급함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다른 아이가 기준이 되기보다는 내 아이의 영어 속도, 그리고 내 아이가 중심이 되어서 영어 교육의 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조급함을 내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의 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영어 독서 및 읽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오늘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